두레와 바로 자, 두레와 푸마시 울력이란 게 있었어요. 자, 두레와 푸마시는 상부상조 활동이었어. 두레 같은 경우는 원시적인 공동 노동 조직이죠. 인간이 현대에 와서 지구상의 가장 최상의 포식자야. 지구의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폐해는 많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인간은 실제로 최상위 포식자 다른 맹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사회 환경에 살아남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날카로운 손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빨리 잘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기후 조건에 어떻게 맞춰 살 수 있는 털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물론 손을 사용할 줄 알고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지능이 있긴 했지만 공동 노동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레는 우두머리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노동력을 부조함으로 해서 인간이 살아남는 데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푸마시는 보면 개개인의 집들이 서로에게 노동력을 교환하는 거야. 오늘 우리 집에서 모내기 다 모여서 하고 나 혼자서 내 논에 모내기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런 다른 사람 논에 할 때는 또 내가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노동력을 교환함으로써 많은 일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서 자기 품을 서로에게 갚는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지? 두레가 어떤 공동체적인 것이었다면 푸마시는 개인적 혹은 소집단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하고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에게 노동력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이 바로 푸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울력은 좀 다른 이야기였었어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지만 무보수로 남의 일을 도와주는 협동 방식이야. 어떻게 무보수로 남의 일을 도와주는가? 푸마시가 비슷한 노동력의 사람들끼리 서로 교환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농촌 마을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무보수로 남의 일을 도와주는 거야. 그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일손이 모자라는 노인들의 농가도 있을 수 있고 그때 조선시대에는 과부도 있을 수 있었고 노약자만 있는 집, 초상을 당했는 집 등등 자기 일을 적기에 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의 청년들이나 노동력을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나가서 보수를 원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바로 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레나 푸마시처럼 대가성이 있는 그런 노동 교환 방식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냥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을 보면 근대에서 1945년도까지는 우리나라의 현대 봉사활동이 들어온 개항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이 시기에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말도 몰랐어. 그런데 단지 이때에 많은 다른 나라에서 기독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자선적, 박애적 성격을 띤 자원봉사활동을 이런 곳에서 펼치기 시작했죠. 그지? 그래서 이런 YMCA나 YWCA 적십자 활동을 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종교적인 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개화사상을 전파하고 또 자기 종교를 전파하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자원봉사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식층이나 학생 중심으로 농촌 계몽운동이 드디어 펼쳐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래서 1950년도에 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외국 원조나 외국 모금 활동이 전개돼 그 상황에서 국내 자원봉사 활동이 태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봤겠죠. 그지? 그래서
1960년대 들어서 대학생 중심 농촌 봉사활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대학생 중심 농촌 봉사활동에서 잘 모르지만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게 있었어요. 여름 방학이 되면 농촌으로 가서 글자를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서 야학을 한다든지, 또 낮에 남학생들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모내기를 도와준다든지 하고, 또 여학생들은 그 노동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주는 여름 유치원을 게재해서 여름 유치원을 연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봉사활동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때 바람직하게 농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죠, 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농촌에 기계화가 도입되면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농촌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8년에 우리나라에도 사회봉사센터라는 게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교육훈련 기관에 배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의식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국내 대학에서는 자원봉사론 과목을 개설한 강남대 사회사업학과가 최초의 자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한 학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바야흐로 생기고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도와 1988년도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국가적인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노력이 계기가 되어서 물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 90년도를 거치면서 경제적 혹은 민주적 어떤 사회를 정착시키는 단계에 되면서 비로소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92년에는 여성자원활용센터가 설치되고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와서 자원봉사 활동을 보면 드디어 한국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혹은 체계화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1994년도에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설립이 되어서 바로 사회복지계 자원봉사단체와 일반 자원봉사단체 간에 어떤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을 하고 프로그램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1995년에 중고생의 자원봉사활동 의무 참여를 명시를 했어요. 왜? 미래의 자원봉사자들의 재원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이고, 또 자원봉사가 인간의 인격적 성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드디어 많은 연구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중고생의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물론 의무화는 자원봉사의 10대 특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부가 어른들보다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장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지? 봉사도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봉사에 관한 어떤 의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1996년에는 한국 대학 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이 되고, 대학 간에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자,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자원봉사센터가 창립이 되고 드디어 교육이나 훈련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홍보되며 교류협력 및 연대, 회원센터 지원, 각종 수익사업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창립이 되었어요. NGO 단체가 생겼죠. 그치? NGO 단체가 뭐지? 뒤에 가서 우리 NGO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2006년에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그러면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은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도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었어요. 자원봉사 활동 자체가 사실 전제 군주국에서 자원봉사 활동은 사실 있기가 어려웠죠. 그지? 그래서 일본은 19세기 초에 자선사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이 생겼어. 근데 이때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영국의 자원봉사 활동처럼 마을을 지키는 자경단의 의미를 가진 것이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려고 입대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라고 불렀어. 우리 앞에 영국에서 자원봉사 수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영국에서도 정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국에 있는 군대를 파견했는데 그 군대에 지원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했다고 했죠. 그지? 일본도 마찬가지로 나라를 지키려고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불렀으니까 지금과 같은 자원봉사자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자원봉사는 실제로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우리나라 반상회하고 비슷한 그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랬다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지? 그래서 그때 공공주도의 사회복지가 발달되었는데 그것이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성과 축소로 민간을 이용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도모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확실하게 굳어진 것은 1995년에 일본의 한시 나와지 대지진 사건 발생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국가의 어떤 중요한 역할 혹은 국가적 어떤 그 고난이 생기면 하나로 뭉치죠. 그지? 자, 그 일례를 보면 IMF 때 정말 힘들었는데 장롱 속에 있던 많은 달러와 많은 금들이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IMF를 졸업한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IMF가 흑자 부도였다는 말도 있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엄청난 그 오염이 있었잖아. 많은 외신 기자들이 태안반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단 5년 만에 원래대로 돌려놨어. 물론 뭐 완벽하게 돌려놨다고 볼 수는 없죠. 그지? 그렇지만 그때 의식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주말에 혹은 주중에 태안반도에 돌 닦으러 갔었죠. 자기 집안에 거실 닦듯이 방 닦듯이 우리가 그 돌을 닦아내고 어떻게 했어요? 태안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어요. 자, 일본도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랬을 때 많은 일본의 대학생들과 기업,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지진 사건 이후에 자원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자원봉사 원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일본 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면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에 와서는 기업의 사회 봉사 활동이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의 당연한 의무화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사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고, 자기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혹은 뭐 독려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의 하나로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든지, 또 자기 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민간단체 간의 어떤 그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죠. 자, 일본과 한국의 자원봉사 활동의 시사점을 한번 볼게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외국보다는 자원봉사 활동 분야에 그 사고 전환이 늦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늦었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아시아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경제적 부흥 사례가 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남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었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실정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자원봉사 활동이 내가 뭐 좀 괜찮은 게 있어야지, 뭐 내가 먹을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대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이 무보수성이긴 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하는 것도 무보수성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시켜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을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합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접촉해야 되는지, 어떻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진입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은 각 주민센터, 학교 등등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되어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뒤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기부금을 내는 것도 자원봉사 활동의 하나예요. 뭐 기부금을 내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부금이 있어야만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센터에 자원봉사 기부금을 말하자면은 한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혹은 일회성으로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주민센터에 갔었어요. 그 이제 굿네이버스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록 어린이재단 같은 NGO 말고 대구 시내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기부금을 내려고 갔었어. 그런데 그 주민센터 직원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보더니 뭐 어떤 프로그램 용지를 하나 가지고 온 거야. 거기 보면 너무 간단해.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은행에 자동 이체를 할 건지 어떻게 낼 건지 그것만 쓰고 사인만 하고 나오면 내 은행에서 언제 날짜에 그 돈이 빠져나가도록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로 봐서는 그 얼마 되지 않는 돈도 그렇게 기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화되지 않은 거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기부금을 낼 의향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NGO나 굿네이버스는 전화를 하면 금방 그게 연결이 돼요. 굿네이버스에서 내가 만난 아프리카에 있는 그 내가 결연하고 있는 한 아동은 지금 이제 아동이 아니에요. 이미 처녀가 되었어요. 아주 아기일 때 나랑 만나서 이제 했는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 별로 몇만 원 되지 않는 금액으로 그 아이가 예방주사를 맞는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지도 오고 사진도 와요. 지금 이제 아가씨가 됐어. 그런 아주 작은 금액을 기부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더 높은 수준의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자원봉사, 정말 수준 높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